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입니다. 오늘은 생각이 크는 인문학 두 번째 강의 알고리즘 좋기만 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는 이 표현이 예전보다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문조사,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알고리즘 관련한 질문을 넣으려고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질문에 이런 걸 넣으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라고 해서 이제 지적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3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은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낯설지가 않죠. 이제 뭐 남녀노소 이 표현들을 쉽게 그리고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알고리즘이 과연 어떤 의미이고 과연 어떤 특징이 있고 알고리즘으로 보여주는 추천 영상이 우리에게 과연 좋기만 한지, 그리고 알고리즘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우리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 영화 포스터를 보고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떠올릴 수 있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아마 부모님들도 아실 거예요. 유행했던 영화인데 이게 90년대, 8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시리즈가 계속 나왔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스카이넷이라는 인공지능이 기계가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고요. 그 기계들이 과거로 넘어와서 이후에 인류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한다. 그래서 제거하는 사람, 터미네이터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렇게 인공지능이 저렇게 우락부락하게 로봇으로 형상화가 돼 있죠. 당시 사람들은 앞으로 기계가 인류를 정복할지도 모른다, 인류를 해칠 수도 있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말하는 미래가 지금으로 보면 과거 시점이 돼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미래에 와 보니 과연 터미네이터가 존재를 했나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 눈에 막 우리를 위협하는 기계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알파고로 대표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전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인공지능, 그리고 알고리즘 시스템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알고리즘이 나를 여기로 인도했어. 유튜브 댓글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죠.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바탕으로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이 알고리즘이 내가 어쩌면 세상을 살면서 절대 볼 일이 없었던, 혹은 존재하는지조차 모를 수 있었던 영상을 추천을 해주면서 나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선사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알고리즘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저도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계속 사전을 찾아보면서 이런 뜻이었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사실 알고리즘이란 말은 수학 공식이라는 의미랑 거의 같습니다. 수식, 공식 이런 의미고요.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알고리즘은 이 수식과 공식을 넘어서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무언가를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추천 알고리즘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유튜브를 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유튜브를 켜서 유튜브 첫 화면에 뜨는 영상들, 당연히 우리가 본 영상을 바탕으로 추천해준 영상들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끝날 때쯤에 다른 영상들을 추천을 해주죠. 영상 아래에 내려보면 다른 영상들을 추천해주고, 영상이 끝나고 다음 영상이 자동으로 넘어가죠. 이런 시스템들이 바로 알고리즘으로 개인적 맞춤형 추천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튜브는 검색 결과에도,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검색 결과에도 알고리즘이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축구를 좋아하고 내 친구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두 친구가 똑같이 유튜브에서 스포츠를 검색했다 하더라도 축구를 좋아하는 나에겐 축구 영상을 먼저 보여주고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에겐 야구 영상을 먼저 보여주는 식이죠.
다만 이 시스템이 주로 영어에 대한 알고리즘 설계로 돼 있어서 한국에서는 추천에 대한 이 세분화된 그 정도가 조금 떨어진다고는 합니다. 또 넷플릭스라는 서비스도 이제 영상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면서 내가 좋아할 만한 걸 자동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로 주목을 받았죠. 넷플릭스는 사실 DVD 판매 업체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DVD 판매 업체 최대 고민이 뭐였냐면 사람들은 신작만 찾아보는 거예요. 조금만 몇 년 지난 구작들을 굳이 보려고 하지 않죠. 그러면 DVD 판매 업체상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과거 DVD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영상들을 그냥 묵힐 게 아니라 분명히 과거 영상이더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영상이 있다. 그래서 좋아할 만한 걸 계속 보여주기 위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DVD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안 보는 DVD도 보게 만들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많이 쓰시죠. 특히 인스타그램에는 사진이 배열되는 순서가 굉장히 내가 좋아할 만한 사진이 많이 뜨는데, 이건 역시도 실제로 내가 오래 봤던 사진, 내가 좋아요를 누른 사진을 바탕으로 추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에서 뉴스패디를 내리면 글이 쫙 뜨죠. 근데 어떤 분은 이걸 시간 순서대로 뜬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실 여기에도 알고리즘이 개입하고 있죠. 내가 더 친분이 있고 더 많이 교류를 한 사람의 글에 더 상단에 띄워주면서 그 사람이 글이 더 잘 보이게 하는 식으로 내가 반응할 만한 글을 먼저 보여주는 알고리즘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도 알고리즘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요즘 특히 어린이 청소년분들이 언론사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대신에 포털에서 봤다는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어서 기자들 입장에서는 포털 첫 화면에 내 기사가 걸리면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은 사실 뉴스 첫 화면에 걸려도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털이 개인 맞춤형으로 뉴스를 추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화면에서 봐도 내 친구와 내가 보는 뉴스가 다른 뉴스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는 뉴스까지도 내가 좋아할 만한 뉴스를 추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많이 들으시죠? 음악을 실시간으로 듣는 서비스들 중에서도 내가 힙합 음악을 좋아하면 그 중에서도 나는 힙합 중에서도 트랩이라는 장르를 너무 좋아해. 그러면 나에게 트랩을 중심으로 추천을 해주는 알고리즘의 서비스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인터넷을 하는 매 순간 매 순간이 알고리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배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알고리즘들을 보면 되게 좋은 일이죠. 내가 좋아할 만한 음악, 친구의 게시글, 영상, 사진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고 오히려 알고리즘이 감사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은 저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고 더 즐겁게 해주는 알고리즘이 있는 반면에 이 알고리즘이 어쩌면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알고리즘의 두 얼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서비스 유튜브에서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게 베일에 쌓여있죠. 실제로 이걸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다행히도 최근에 유튜브가 유튜브 작동의 원리라는 사이트를 개설해서 한국인들에게 유튜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글에서 유튜브 작동 원리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면 이 사이트를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설명 못 드리는 내용도 되게 많이 있으니까 유튜브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접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어떤 영상을 추천하는 걸까요? 지금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좋아하는 영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가 내게 추천하는 영상은 내가 구독한 채널의 영상이고요. 그리고 나와 같은 채널을 구독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영상도 나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축구 영상을 많이 본다면 내 관심사를 축구라고 인지를 하고 내 관심사와 일치하는 영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나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즐겨본 영상도 추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유튜브를 보면 영상을 조회수가 한 3초, 4초 정도 보고 영상을 끄면 이게 조회수에 반영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유튜브는 실제 영상에 대한 조회수 데이터를 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관리자인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영상을 틀어놓고 보면 내 영상을 100명이 봤을 때 100명 중에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은 몇 명이고 중간에 몇 분 몇 초에 본 사람은 몇 명이고 이런 게 다 데이터로 남아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 영상은 사람들이 3초 보고 끄네. 그러면 이거는 딴 사람한테 추천을 못 하겠다라고 유튜브 인공지능이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참여도와 만족도, 이 영상에 대해서 댓글을 많이 달거나 좋아요를 많이 누른 영상 역시도 유튜브는 더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되게 상세한 데이터들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유튜브가 보여주는 영상들이 똑똑하다, 좋다 이렇게 볼 일만 아니라 어쩌면 내 관심사를 유튜브가 알고 있네? 내가 영상을 몇 분 몇 초까지 보는지도 유튜브가 알고 있네? 이런 점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추천 영상이 우리에게 좋기만 할까? 방금 말씀드렸던 유튜브가 우리에게 영상을 추천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우리의 개인정보입니다. 우리는 발자국이라는 말을 저는 즐겨 쓰는데요.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하는 활동 하나하나 검색을 하고 사이트를 보고 심지어 영상을 보는 순간까지도 우리도 모르게 디지털 발자국을 한 발 한 발 남기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유튜브는 우리의 발자국을 추적을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보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유튜브는 우리한테, 그리고 구글은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가져가냐면요. 첫 번째, 검색 기록을 가져갑니다. 우리가 검색하는 내역들을 유튜브와 구글은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시청과 열람 기록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상을 보는지 혹은 구글에서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는지도 유튜브와 구글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치 정보인데요. 위치 정보가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지도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거 아닌가? 구글 앱을 깔 때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또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 추천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하냐면요. 내가 서울에서 주로 방문하는 장소가 축구장이었어. 그럼 이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유튜브에서 얘는 축구장에 자주 갔네니까 유튜브에서 스포츠를 검색했을 때 축구 관련 정보를 먼저 보여준다는 겁니다. 내가 마트에서 식료품을 자주 사는 것 같으면 그 정보를 먼저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위치 정보라는 게 지도 서비스를 위해서 수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뭘 하는지를 바탕으로 영상을 추천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광고도 추천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무섭습니다. 그리고 기타 앱을 통한 활동 정보도 수집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약관 동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자동으로 앱을 설치하면서 확인을 연달아 눌렀는데 알고 보니 이 앱에서 쓰이는 정보가 다른 앱으로 건너가게 계약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유튜브에서 저를 프로파일링한 데이터입니다. 이 프로파일링은 이제 CSI 같은 영화를 보면 많이 나오죠. 이 개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흔적만 갖고 이 사람은 성격은 어떻고 돈을 얼마나 벌고 이렇게 범인을 유추하는 걸 프로파일링이라고 하잖아요. 구글 개인정보, 여러분 구글 계정에서 광고 설정란이 있습니다. 이 광고 설정란에 들어가시면 광고 개인 최적화 방법이라고 떠요. 이 광고 개인 최적화 방법이 들어가는 방법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구글에서 그냥 광고 개인 최적화를 검색하시면 안내하는 글이나 기사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구글과 유튜브에 남긴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글과 유튜브는 저를 이렇게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데이터를 입력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남자, 만 25에서 34세, 그리고 개를 갖고 있다, 뉴스를 좋아한다, 결혼 여부는 어떻다, 어떤 취미를 좋아한다, 만화를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유튜브와 구글이 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정보를 입력한 적이 없는데 이게 실제 제 정보는 아니고요. 임의로 제 특정인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어쩌면 이 유튜브와 구글이 우리가 검색한 내역들, 찾아본 내역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성별은 어떻게 되고 돈은 얼마나 벌고 대중교통으로 이용을 하는지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연애를 하고 있는지까지도 유튜브와 구글이 자동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기술의 발전이 약간 완벽하지는 않아서
이게 틀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구글과 유튜브는 나를 추정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걸 바탕으로 광고를 추천하거든요. 요즘 유튜브나 구글 혹은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보면 소름 돋을 때가 있죠. 어떤 분들은 아니 핸드폰이 내 음성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내가 그냥 친구랑 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광고가 떠서 놀랐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음성을 가져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봤던 영상, 검색했던 기록을 바탕으로 우리를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광고주예요. 광고주가 유튜브, 구글한테 가서 저 광고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설정을 하게 해요. 나는 20대 초반이 좋아하는 화장품을 만드는 업체면, 그러면 20대 초반 화장품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내보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글은 내가 20대 초반인지 화장품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프로파일링해서 데이터로 분류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 전에 저는 배달의 민족 앱에서 스테이크를 한번 찾아봤어요. 배달 음식 치고 스테이크는 흔하지 않지만 한번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페이스북을 켰는데 스테이크 광고가 뜨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제가 정말 이상해서 페이스북 설정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 란을 굳이 열어보지 않은 분들이 있죠. 페이스북 개인정보 설정 란에 보면은 내가 페이스북에 허용한 다른 앱들이 다 떠요. 보면 배달의 민족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배달의 민족에서 봤던 데이터가 페이스북에서 광고 추천에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식의 모든 서비스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개인정보가 이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들은 맞춤형 추천을 통해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를 그 서비스에 오래 머물게 해서 더 많은 개인정보를 남기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콘텐츠도 추천하지만 결국 광고를 추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선 넘은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IMS 헬스 사건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처방전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팔아버린 기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 라고 진단을 해서 미리 그 사람한테 보험 영업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있었던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분명히 우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심리 테스트 앱을 했는데 이 앱을 통해서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고 어떤 걸 좋아하고 이런 개인적인 정보 문항을 다 쓰잖아요. 근데 이 문항이 알고 보니 도널드 트럼프 캠프에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상당히 큰 논란이 된 사례도 있고요. 이에 구글과 유튜브에서는 개인정보를 너무 지나치게 수집해서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그래서 미국 청문회에 나와서 이렇게 사과를 했죠. 자신들 페이스북에 심리 테스트를 했던 사람들이 그 데이터들이 도널드 트럼프 캠프로 넘어갔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기 때문이죠.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가디언이라는 영국 언론에 유튜브에서 추천 시스템을 만들었던 사람이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추천 시스템은 절대 민주적이지 않고 진실에 가깝지도 않고 균형을 최적화하지도 않는다. 유튜브 추천 시스템의 목표는 시청 시간이다. 더 많이 오래 머물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더 자극적이고 심지어 가짜뉴스를 추천하기도 한다라는 그런 식의 폭로를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팁들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발자국을 남기지 않을 수는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발자국을 남겼을 때 악용될 수 있는 발자국을 지우는 방법을 터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시크릿 모드가 있습니다. 시크릿 모드를 보시면 이 유튜브 모바일 우측 상단에 있죠. 시크릿 모드를 클릭하는 순간 우리의 기록이 남지 않아요. 기록이 남지 않는 순간 검색과 시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내밀한 일을 하거나 그럴 때 혹은 추적받는 게 싫을 때는 시크릿 모드를 켜놓으면 좋고요. 유튜브 PC 화면에서 유튜브 로고 왼쪽에 네 줄이 있죠. 그 줄을 클릭하면 왼쪽에 화면이 뜹니다. 이 중에 시청 기록이 있습니다. 시청 기록을 저는 웬만하면 삭제하기를 권합니다. 왜냐면 유튜브가 내 시청 기록을 알아서 저한테 좋을 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청 기록이 제3자가 봤을 때는 뭔가 좀
불쾌할 수도 있거든요. 내 개인정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우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치 정보. 구글과 유튜브가 위치 기록과 내가 앱에서 했던 활동까지 추적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구글에서 개인정보 설정의 활동 제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위치 기록, 유튜브 기록, 앱 및 웹 활동을 비활성화 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화면에 보면 내가 클릭한 광고 리스트가 다 뜨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광고를 좋아했는지 이런 추천 설정들도 꺼놓을 수 있으니까 뭔가 광고가 좀 나를 불쾌하게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계한테 이용당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개인정보를 덜 남길 필요가 있고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크릿 모드, 기록 삭제를 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우리가 서비스를 갈아탈 때, 특정한 서비스를 이제 그만둘 때는 기존에 있던 자료를 지우고 계정을 꼭 비공개해두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친구끼리도 이런 걸 해보라고 권하는데 구글과 포털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한번 검색해보세요. 구글에서 구글링이라고 하죠. 내 핸드폰 번호를 검색했는데 내가 옛날에 경품에 응모한 기록 같은 게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보고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누군가 나를 추적할 수 있지 않게 내 발자국을 남길 수 있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꼭 유튜브 작동 원리 사이트에서 좀 더 살펴보면서 좀 더 능동적인 고민을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3강에서 나쁜 정보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또 구별할 수 있는지 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